2차 실기시험 합격만을 목표로 제작된 내용입니다. 실기시험을 대비해 꼭 기억해야 하는 부분만을 모아놓았습니다. 직업상담사 2급 초단기 합격비법 2차 실기 대비 이론과 문제집의 내용을 바탕으로 제작된 강의입니다. 한국 표준직업분류에 나오는 직업의 요건입니다. 사실 직업의 요건을 물어보기도 하고요. 미인정 직업을 쓰라라는 걸 물어보기도 해요. 근데 사실 알고 보면 직업의 요건 혹은 직업의 원칙 다 같은 이야기고요. 직업의 요건과 원칙을 벗어난 게 곧 미인정 직업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직업의 요건을 이해하고요. 거기에서 벗어나는 것들을 찾으면 바로 하나씩 찾으면 미인정 직업이에요. 그냥 미인정 직업을 6개, 8개를 외우려면 사실 외워지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직업의 요건에 따라서 분할로 해서 나누어서 구분지어서 외우는 게 훨씬 더 수월한 방법입니다. 직업의 4가지 원칙이요. 네 가지 원칙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계속해서 돈이 되고 사회적으로 가치 있고 윤리적이어야 한다라는 게 직업의 기본 원칙이에요. 자, 계속해서 계속성이에요. 그 다음에 돈이 되고 경제성이죠. 그리고 사회적으로 가치 있고 사회성이고요. 윤리적이어야 한다. 바로 윤리성입니다. 거기에 하나 더 추가하면 속박 상태에서 하는 것은 직업으로 볼 수 없다라는 원칙이 하나 더 있어요. 이렇게 모두 4개 혹은 5가지입니다. 자, 각자에서 벗어나는 것들이요. 경제성, 돈이 되지 않는 활동이요. 가소노동이나 가사노동이나 봉사활동 직업으로 인정하지 않고요. 사회성이요. 사회에 보탬이 되어야 한다는 건데 사회에 보탬이 되지 않는 이자나 배당 등 자산 수입, 이건 순수하게 개인의 복리를 위한 거죠. 그래서 이거는 직업이 될 수 없고요. 계속성이요. 한 번만 벌고 끝나는 거 직업으로 볼 수 없어요. 복권이나 토지 매각 수입 같이 일회성 수입이요. 이거 직업이 해당되지 않고요. 속박 상태, 재소자의 노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직업이 아닙니다. 그 다음 윤리적이어야 해요. 그래서 범죄 행위 같은 것들도 직업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성에 대한 정의를 물어보기도 해요. 일의 계속성이란 주기적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매일, 매주, 매월 같이 주기적으로 행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매주, 매월, 매일은 아니더라도 계절적으로 주기성이 있어도 계절적으로 행하는 것, 이것도 주기성이 있다고 보는 거고요. 명확한 주기를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뭔가 그래도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행해지는 것, 이것도 일의 계속성이 있는 거고요. 현재 하고 있는 일을 계속적으로 행할 의지와 가능성이 있는 것,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을 계속적으로 행할 의지와 가능성이 있는 것도 일의 계속성이 있다고 간주합니다. 다시요. 매일, 매주, 매월의 주기적, 계절적 주기성, 명확한 주기는 없지만 계속적으로 하는 것, 그리고 계속적으로 행할 의지와 가능성이 있는 것, 이것이 일의 계속성의 정의입니다. 오늘은 모든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구성타당도 분석 방법에 대해서 한 방에 이해할 수 있도록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요즘 코로나가 되게 유행하죠. 코로나 진단 시약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첫 번째는 뭐냐면 진짜 코로나 환자를 잘 검출해낼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게 첫 번째 중요하고요. 자, 두 번째 중요한 건 뭐냐면 가짜 코로나 환자를 진짜라고 오인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이 두 가지가 진단 시약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진짜 코로나 환자를 검출해낼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수렴타당도입니다. 자, 두 번째, 가짜 코로나 환자를 진짜로 오인하지 않을 능력, 그게 바로 변별타당도입니다. 자, 실제로 제가 이 표로 정리를 해드렸는데 이것도 사실 좀 어렵죠. 자, 그런데 보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여기에 구성인자라는 단어 대신에 코로나 환자라는 말을 넣으면 됩니다. 그러면 다 해결돼요. 자, 보세요. 자, 변별타당도는 뭐냐면 관련 없는 구성인자 뭐죠? 가짜 코로나 환자예요. 가짜 코로나 환자가 나왔을 때 낮은 상관관계를 보여줘서 가짜를 구별해낼 수 있는 능력, 이게 변별타당도입니다. 자, 두 번째 수렴타당도는 뭐죠? 관련 있는 구성인자, 관련 있는 코로나 환자.
진짜 코로나 환자가 오면 진짜 코로나 환자와 높은 상관관계를 보여줘서 진짜 코로나 환자를 검출해낼 수 있는 능력, 그게 바로 수렴타당도입니다. 자, 수렴타당도와 변별타당도 한 방에 빡 이해하셨죠? 전혀 어려운 건 아니에요. 자,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더 우리가 구성타당도에 대한 구성인자라는 단어를 하나 더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구성인자가 뭐냐면 결국은 내가 측정하고자 하는 추상 개념이에요. 말이 굉장히 어렵죠. 그냥 더 쉽게 얘기하면 내가 적성 검사할 때는 적성이라는 키워드가 구성인자고요. 지능 검사할 때는 지능이 구성인자고, 흥미 검사할 때는 흥미가 구성인자예요. 그러니까 내가 측정하고자 하는 추상 개념, 그게 바로 구성인자입니다. 자, 그러면 답을 쓸 때는 코로나 환자 어쩌고 저쩌고 쓸 수는 없잖아요. 그죠? 자, 그럼 제대로 쓰는 표현을 알려드릴게요. 수렴타당도, 측정하고자 하는 구성인자, 즉 뭐죠? 진짜 코로나 환자요. 측정하고자 하는 구성인자에 수렴하는지, 높은 상관관계가 있는지 나타내는 수렴도 수렴타당도입니다. 두 번째, 측정하고자 하는 구성인자가 아닌지, 가짜 코로나 환자입니다. 측정하고자 하는 구성인자가 아닌지 변별해내는 타당도, 변별타당도입니다. 자, 그래서 구성인자, 수렴타당도, 변별타당도 다 이해하셨죠? 자, 요인분석법은 뭐냐면 그 시험 문제 안에 있는 문항들 간의 상관성을 묶어서 주는 통계적 기법이에요. 자, 요건 추가로 기억해 주시고요. 자, 제가 이렇게 수렴 타당도와 변별 타당도를 한 방에 빵 이해할 수 있게 보여드리긴 했는데, 그래도 제가 이 문제를 암기형으로 집어넣은 거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 아무리 이 내용을 이렇게 잘 이해해도 결국 수렴 변별 타당도라는 단어, 수렴 타당도라는 단어, 요인 분석법이라는 단어를 외우지 못하면 못 씁니다. 두 번째, 구성인자라는 단어, 상관관계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조합해서 쓰지 않으면 점수를 얻을 수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키워드 되는 5단어는 반드시 암기해줘야 됩니다. 저는 암기력이 떨어져서 결국은 변수와 요인 타당도다, 구성 타당도는 변수와 요인 타당도다 라고 해서 변은 변별 타당도, 수는 수렴 타당도, 요인은 요인 분석법, 이렇게 외웠는데, 이렇게 외우든 아니면 암기력이 좋아서 직접 외우든 반드시 이 키워드 되는 5단어는 외워줘야 됩니다. 구성타당도 분석 방법에 대한 표준 문제입니다. 구성타당도를 분석하는 방법을 쓰고 각각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구성타당도의 정의, 데피니션 이런 걸 물어보는 거예요. 두 번째, 구성타당도 분석 방법 3가지를 설명하시오. 다 MTMM의 확인 절차를 설명하시오. 특히 두 번째에서 분석 방법 3가지를 물어보는 경우도 있고, 대신에 변별 타당도 혹은 수렴 타당도 혹은 요인 분석법을 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건 둘 다 같은 문제입니다. 자, 첫 번째 구성타당도의 개념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구성타당도의 개념은 관찰 가능하지 않은 추상적인 개념, 그게 뭐라고 그랬죠? 구성인자예요. 구성인자. 근데 그 구성인자의 예를 들면 적성이나 지능이나 흥미 같은 것들이 있죠. 그런 관찰 가능하지 않은 추상적인 개념이 얼마나 잘 측정하는지를 나타내는 것, 그게 구성타당도입니다. 자, 두 번째, 구성타당도 분석 방법 3가지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분석 방법 3가지는 1. 수렴타당도, 2. 변별타당도, 3. 요인 분석법입니다. 요거 오타예요. 그래서 첫 번째 변별타당도 뭐라고 그랬죠? 가짜 코로나 환자 검출. 수렴타당도 진짜 코로나 환자 검출이라고 그랬어요. 자, 제대로 씁시다. 해당 속성과 관련 없는 구성인자들과 낮은 상관관계를 갖고 있는지 측정하는 것, 변별타당도입니다. 두 번째, 해당 속성과 관련 있는 구성인자들과 높은 상관관계가 있는지 측정하는 것, 수렴타당도입니다. 진짜 코로나 환자요. 요 가끔 예를 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예는 어떤 걸 쓰면 되냐면, 예를 들어서 지능검사와 성적검사는 수렴타당도가 서로 굉장히 높죠. 그거를 예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세 번째, 요인 분석법입니다. 실제로 수렴타당도, 변별타당도 말은 되게 쉬운데 이렇게 측정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는 구성타당도 분석 방법을 위해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요인 분석법입니다. 이건 그냥 통계적으로 처리를 하는 거니까요. 어떻게 하냐면 검사 문항 간의 상관관계를 다 일일이 원투원 1대1대1대1로 다 분석을 해서
상관성이 높은 문항들로 구성인자별로 묶어주는 통계적인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게 요인 분석법이에요. 자, 세 번째 MTM임 확인 절차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출제 빈도가 높지는 않지만 출제 이력이 있으니까 한번 기억해 둡시다. 자, 기억하는 방법은 이래요. 자, 첫 번째 동일 속성 이질 방법, 두 번째 이질 속성 동일 방법, 세 번째 이질 속성 이질 방법입니다. 요것만 기억해 두시면 돼요. 첫 번째 동일 속성들을 이질적인 방법으로 측정해서 그때의 상관계수를 적어둡니다. 그게 1번이에요. 이게 첫 번째 단계고, 두 번째 동일을 이질로 이질을 동일로 바꿉니다. 이질 속성들을 동일 방법으로 측정한 결과 그때의 상관계수를 쭉 측정해 둡니다. 이게 2번 두 번째 스텝이에요. 이때 첫 번째 스텝에서 나온 상관계수가 두 번째 스텝에서 나온 상관계수보다 커야 됩니다. 자, 세 번째 이번에는 전부 다 이질이에요. 이질 속성들을 이질적인 방법으로 측정을 해서 그때의 상관계수를 측정합니다. 그래서 스텝 2에서 만들어낸 상관계수가 스텝 3에서 만든 상관계수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을 나타내는지를 확인합니다. 이게 MTM임 확인 절차입니다. 동형검사 영향요인, 신뢰도 영향요인, 측정오차 최소화 방법은 다른 문제인 것처럼 보이지만 알고 보면 모두 뿌리가 같은 문제입니다. 모두 신뢰도 영향요인이 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신뢰도 영향요인은 크게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문항에 의해서 신뢰도가 영향을 받고요. 피험자의 상태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요. 마지막으로 시험의 절차나 방법에 의해서 영향을 받습니다. 첫 번째, 만약에 동형검사 오요인이 영향요인이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문항의 측면에서는 문항의 난이도나 속성 혹은 문항의 숫자나 형식에 의해서 동형검사가 영향을 받습니다. 당연히 피험자의 상태는 피험자의 변화 혹은 피험자의 속성 변화에 의해서 영향을 받겠죠. 그리고 시험의 절차, 예를 들어서 시간, 지시 내용, 설명 같은 거에 의해서 동형검사가 영향을 받습니다. 신뢰도 영향 요인은 문항의 측면에서 보면 문항의 수나 문항의 반응수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요. 피험자의 측면에서 보면 개인차나 집단의 동질성, 마지막으로 시험 절차의 측면에서 보면 검사의 시간, 속도나 시간에 의해서 영향을 받습니다. 당연히 그러니까 측정오차 최소화의 측면의 방법이 뭐냐고 물어본다면 문항의 측면에서는 문항수를 증가하고 나쁜 문항을 제거하는 거겠죠. 그리고 시험 절차를 표준화시켜야 당연히 측정오차가 최소화되겠죠. 마지막으로 각각의 문제에 따른 독특한 특성 부분이 있어요. 동형검사 5요인의 영향요인에는 규준 집단 차이가 있고요. 신뢰도 영향요인에는 검사 유형의 차이가 있습니다. 요거는 각각 하나씩 1대1 매칭되는 거예요. 공통점이 아니고 요것만 추가로 더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신뢰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5가지를 묻고 있습니다. 사실 동형검사 5요인, 신뢰도에 영향을 미치는 5가지 요인, 측정 오차 최소화 방법, 이건 사실 80% 이상이 같은 문제입니다. 문항의 측면에서, 피험자의 측면에서, 시험 절차의 측면에서 서로 차이점의 측면에서만 비교를 해주면 되고요. 지금 이 문제처럼 5가지를 쓰라고 하면 굳이 설명을 덧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신뢰도의 영향 요인 5가지를 그냥 적어주시면 돼요. 문항, 문항 반응수, 개인차, 집단의 동질성, 검사의 시간 속도, 그리고 검사 유형입니다. 그러나 간혹 설명형을 요구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부할 때는 같이 공부를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21년 실기 1회차 출제 사례입니다. 신뢰도 영향 미치는 요인 이번에는 3가지만 쓰라고 그랬죠. 대신 배점이 작습니다. 다 동일 유형의 문제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6번입니다. 동일면에 유사한 심리검사, 바로 동형검사라는 뜻입니다. 동형검사 5요인을 묻는 문제고요. 결국 문항의 측면에서, 피험자의 측면에서, 시험 절차의 측면에서 서로의 차이점의 측면에서만 따로따로 정리를 해주면 됩니다. 동형검사 5요인이요. 첫 번째 문항의 측면에서 문항의 난이도 속성입니다. 문항의 난이도 차이, 문항의 속성 차이, 그 다음에 문항의 숫자와 형식이 동일해야 한다. 뭐 요것도 넣어도 좋습니다. 두 번째 피험자의 차이입니다. 피험자의 변화죠. 피험자 혹은 시험자의 속성 변화요. 시행 절차의 차이입니다. 절차 차이요. 시행 절차의 차이고 더 디테일하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시간 제한, 지시 내용, 설명 등이 동일해야 합니다. 그 다음 규준 집단의 차이입니다. 바로 규준 집단의 차이요. 요거 중에서 5가지 정도 적어주시면 됩니다. 규준 3가지에 대한 설명 혹은
백분위 점수, 표준 점수, 표준 등급의 의미를 설명하라는 문제입니다. 먼저 백분위 점수, 표준 등급으로 크게 제목을 줬고요. 백분위 점수는 100개의 동일 구간, 표준 등급은 9개의 구간입니다. 백분위 점수 100개의 동일 구간으로 점수들을 분포시켜서 점수를 변환한 거고요. 백분위 점수가 80점이라면 상위 20%입니다. 이거 헷갈릴 수 있어요. 다시 백분위가 80점이면 상위 20%입니다. 하위가 아닌 상위예요. 자, 표준 점수요. 표준과 표준 편차를 이용해서 계산하고요. 원점수가 평균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표현한 겁니다. G점수가 있고 T점수가 있어요. G점수는 평균을 0점으로 계산한 거고요. T점수는 평균을 50점으로 환산한 겁니다. 표준 등급이요. 원점수를 순서대로 배열한 후 9개의 구간으로 나눠서 등급을 매긴 겁니다. 대표적인 예가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대표적인 사용 예입니다. 21년 2회차 실제 출제 사례입니다. 내용이 똑같아서 추가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듣고 계신 강의는 직업상담사 2급 초단기 합격 비법의 핵심 내용 파트입니다. 반복 가능한 분량을 만들기 위해 복원된 문제를 모두 동영상에 넣을 수는 없었지만 중복된 개념을 통합해서 핵심 개념을 정리했으니까 이것만으로도 모범 답안을 충분히 쓸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답은 아는데 문제를 이해하지 못해서 틀리지 않도록 출제 이력 부분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서술형인 2차 실기시험은 손으로 쓰여진 것만 점수로 연결이 됩니다. 눈으로 머리로만 공부하면 실패할 수 있습니다. 꼭 손으로 키워드를 직접 쓰면서 공부해야 한다는 점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계 생산성 관련 문제는 문제가 굉장히 길기 때문에 다들 복잡하게 느끼시는데 알고 보면 딱 4가지 유형의 문제가 출제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임금은 변하지 않고 생산량이 주어졌을 때 이윤 극대화 지표를 계산하는 문제고요. 두 번째는 생산량이 주어진 건 똑같은데 임금이 일정하지 않아요. 임금이 근로자 수에 따라서 변할 때 이윤 극대화 지표를 계산하는 거고요. 세 번째는 가격이 변했을 때 이윤 극대화 지표가 어떻게 변하는지 요걸 계산하는 문제. 마지막으로는 한계 생산성 체감의 법칙의 개념을 묻는 문제. 이렇게 4가지가 출제됩니다. 한계 생산성에 관련한 첫 번째 유형의 문제입니다. 한계 생산성에 관련한 문제는 딱 봐도 이렇게 문제가 길고 복잡해요. 하지만 아무리 길고 복잡하게 보여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실제로 문제에서 우리한테 제공한 정보입니다. 그냥 받아들이면 되고요. 하지만 그래도 문제도 굉장히 복잡하게 나옵니다. 평균 생산량이 얼마냐, 한계 생산은 얼마냐, 혹은 뭐 한계 수입 생산은 얼마냐, 혹은 이윤 극대화일 때 종업원 숫자가 얼마냐, 그때 생산량은 얼마냐, 이렇게 아주 디테일하게 물어봐서 이 문제를 막 읽다가 지쳐서 질려버리는 경향이 있는데요. 오히려 이 문제 만나면 차라리 이 문제 분석하지 마시고요. 제가 문제 풀이 과정을 통해서 직접 보여드릴 테니까 제가 제안하는 스텝 1, 2, 3을 그냥 쭉 따라 하시면 모든 형태의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제가 지난번 동영상에서 설명드렸던 내용을 보셨으면 그 보신 내용을 바탕으로 이해형으로 푸시되 스텝 1, 2, 3를 따라가시면 되고요. 혹시 그 동영상을 안 보셨다든가 혹시 봤다 하지만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도 그냥 걱정하지 말고 그냥 스텝 1, 2, 3를 외워서 그냥 그대로 따라만 해도 됩니다. 굳이 이해가 안 가는데 그걸 이해하려고 시간을 낭비하실 필요 없습니다. 무조건 답은 이 스텝대로 따라가면 답은 구해지니까 그냥 스텝 그대로 따라 하셔도 돼요. 자, 첫 번째는 무조건 표를 그리고요. 문제를 읽어가면서 그 주어진 값을 그대로 입력하시면 돼요. 자, 표는 요 표를 무조건 그리면 됩니다. 자, 요 표의 구조는요, 지난번 동영상에 설명했지만 이해 안 가면 그냥 그대로 쓰셔도 돼요. 자, 첫 번째 여기서부터 요 윗부분은요,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비용이고요. 요 밑에 부분은 내 주머니로 돈이 들어오는 수익이에요. 그래서 위에랑 밑에 이렇게 적어 주시고요. 비용은 당연히 그러니까 임금이 있고 종업원 수가 있고 그 두 개 곱한 값 비용이 있고요. 그 비용의 한계값이 있고요. 자, 내 주머니로 들어오는 수입은요. 물건의 가격이 있고 생산량이 있고요. 그 생산량의 한계값이 있고요. 그걸 가지고 계산한 한계 생산물 가치가 있습니다. 그냥 요 내용 그냥 그대로 적어서 빈칸을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냥 그대로 두시고요. 문제를 보면서 주어진 값을 이 빈칸에 다
입력하면 됩니다. 먼저 아까 문제에서 표에 보면 종업원 수 나왔고요. 그 다음에 생산량이 주어졌잖아요. 그냥 그대로 0, 1, 2, 3, 4 생산량 0, 10, 18, 23, 27 그냥 그대로 적어주시면 되고, 자, 임금 8만원으로 다 주어졌죠. 그래서 임금 8만원 다 입력하고요. 가격 만원으로 또 주어졌죠. 가격 만원으로 다 채워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쭉 채워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무슨 일을 하면 되냐면, 아까 이 나머지 빈칸을 이 계산 방법에 대해서 의해서 입력하면 돼요. 비용은 당연히 임금 곱하기 수량을 하면 요 비용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기 0 입력하고요. 요 두 개 곱해서 8만, 요 두 개 곱해서 16만, 요 두 개 곱해서 24만, 24만, 32만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고요. 요 비용이 나왔으면 한 개 비용은 요 두 개 값의 차이에 의해서 요 한 개 값을 구하죠. 자, 오른쪽 보시면 처음에 8만, 두 번에 16만이었으니까 8만과 16만의 차이 8만을 얻을 수 있고요. 16만과 24만의 차이 8만, 32만과 23만의 차이 8만 해서 한 개의 비용을 다 여기다가 8만으로 쭉 다 적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적은 거고요. 마찬가지로 아까 생산량이 있으면 한 개 생산량은 요 두 개의 차이죠. 10과 0의 차이 10, 10과 8의 차이 8, 18과 23의 차이 5, 23과 27의 차이 4 해서 18, 5, 4 해서 한 개 생산량을 여기다 쭉 빈칸 채워주시고요. 자, 요 한 개 생산물 가치는 요 가격과 한 개 생산량을 곱해주면 한 개 생산물 가치를 구할 수 있죠. 요거 두 개 곱해서 여기 0, 요거하고 요거 두 개 곱해서 10만, 요거하고 8 두 개 곱해서 8만, 요거하고 5 곱해서 5만, 만하고 다시 4 곱해서 4만 이렇게 해서 한 개 생산물 가치도 이렇게 쭉 적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냥 이 적어 주시는 거는 곱하기하고 빼기에 의해서 그냥 정해진 계산법에 의해서 그냥 쭉쭉 적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적었으면 이제 마지막으로 최종 질문을 보면서 하나씩 하나씩 답을 써주시면 돼요. 이 표에서 찾아서. 자, 첫 번째, 종업원 수가 4명일 때, 여기죠. 종업원 수가 4명일 때, 노동의 평균 생산량 물어보고 있죠. 생산량이 27이니까 평균 생산량은 4명으로 나눠주면 되죠. 6.75 쓰면 되고요. 종업원이 2명일 때, 여기죠. 종업원이 2명일 때, 노동의 한계 생산 물어보고 있죠. 여기 8 적어주시면 되고요. 종업원 수가 3명일 때 여기죠. 종업원 수가 3명일 때 한계 수입 생산 여기죠. 요거 5만 적어주면 되고요. 이윤 극대화 포인트는 바로 한계 생산물 가치와 한계 비용이 똑같은 요 값, 즉 요 포인트죠. 요 포인트죠. 요 포인트. 자, 요 포인트에서의 종업원 수 2명, 요 포인트에서 케이크 생산량 18개.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푸시면 돼요. 다시 또 복잡하게 느끼시는 분이 있으니까 빨리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무조건 자 표를 그리고요. 이렇게 정해진 표를 그리고 그 표를 문제를 읽어서 주어진 숫자를 다 입력해요. 자, 그리고 나서 주어진 숫자에 의해서 요 공식 곱하기 하고 빼기에 의해서 요 두 개 칸을 다 적어 넣습니다. 그냥 무조건 곱하기 하면 요 값이 나오고요. 곱하기 하면 요 두 개 값이 나오고요. 빼기 하면 요 값이 나옵니다. 그냥 다 입력하고요. 최종 문제 보면서 요 표에서 해당하는 값 읽어서 쭉 적어 주시면 돼요. 자, 무조건 요 문제는 그냥 요 스텝대로만 풀면 됩니다. 자, 똑같은 문제의 풀이법인데 훨씬 더 간단한 방법을 다시 보여드릴게요. 똑같은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의 풀이법 역시 1, 2, 3로 가는 건 똑같아요. 자, 표를 그리고 그 안에 주어진 숫자를 넣는 것까지 완전히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임금이 지금처럼 8만 원으로 그냥 일정하면요. 요 앞에 부분 따로 계산해서 한계 비용을 아까 조금 전에 건 요걸 계산으로 풀었는데 계산으로 풀어도 8만 원이고요. 임금이 일정하면 임금이 곧 한계 비용이에요. 그냥 여기를 그냥 임금값 8만 원을 써도 똑같아져요. 계산해도 어차피 8만 원이고요. 같다고 넣고 8만 원으로 써도 된다고요. 그러니까 굳이 임금이 일정하면 이렇게 더 많은 걸 쓸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한계 비용과는 임금이므로 이렇게 얘기하고 그냥 요 칸을 한꺼번에 다 써버리셔도 돼요. 계산 안 하고 우리 지출 부분,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지출 부분을 따로 계산 안 하고 그냥 8만 원으로 적으셔도 돼요. 이게 훨씬 더 간단한 방법입니다. 자, 이렇게 하고 마찬가지 스텝 2
나머지 빈 칸을 여기다 계산하는 거죠. 아까랑 똑같은 방법으로 생산량의 한계 생산량 계산하고 곱해서 한계 생산물 가치를 계산하고요. 스텝 3에서는 요 표를 보면서 요 표를 보면서 값을 쭉 찾아가는 방법입니다. 완전히 다 똑같죠. 근데 이게 훨씬 간단한 것 같기는 한데 실제로 임금이 일정하면 이렇게 간단한 방법을 쓰면 되는데 문제에 따라서 임금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가 나와서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조금 더 복잡해 보일지는 모르지만 앞에 모범 답안 1번으로 제시했던 걸 가지고 공부를 하면 어떤 형태의 문제가 나와도 그냥 계속 그것만 반복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추천은 1번 앞에 나왔던 걸 하고요. 그거 기억하기가 너무 힘들다 그러면 한계 비용이 곧 임금이다 라고 놓고 그냥 풀이하는 방법으로 쓰셔도 됩니다. 한계 생산성에 관련한 두 번째 유형의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의 특징은요, 이렇게 종업원 수에 따라서 임금이 이렇게 변한다는 겁니다. 그거 말고 나머지 다 똑같아요. 마찬가지로 질문이 뭐 한계 노동 비용을 구하시오. 이윤 극대화일 때 노동 공급을 구하라, 임금을 구하라, 뭐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 내용들은 풀이 방법은 아까랑 똑같이 스텝 1, 2, 3를 따라가면서 하면 됩니다. 이 문제 풀이 방법 완전히 동일합니다. 스텝 1, 2, 3 따라가시면 돼요. 스텝 1에서 그냥 표 무조건 그리고요. 차이점은 여기에 한 칸이 더 추가된 거 말고는 차이가 없습니다. 나머지 쭉 그리시고요. 자, 두 번째 문제를 보면서 그 안에 주어진 값들을 쭉 채워 넣습니다. 아까 임금과 수령 주어졌죠. 그 다음에 보통은 가격과 생산량을 주어서 요거를 계산시키는데 이 문제는 한계 수입 생산값을 표로 줬어요. 고맙죠. 요 값 다 필요 없다는 뜻이에요. 그냥 줬으니까 쭉 다 적어 넣습니다. 자, 그리고 남은 칸, 요 두 칸을 계산해서 넣으면 돼요. 어떻게 계산하죠? 자, 요거 두 개 곱해서 여기다 채워 넣고요. 여기다 채워 넣고요. 그 다음에 요 채워 넣은 값들의 차이 값을 가지고 요 한계 비용을 집어넣으면 돼요. 자, 그렇게 해서 쭉 계산하시면요. 5, 6 해서 여기 30 구할 수 있고요. 8, 6 해서 48, 17 해서 70, 마찬가지로 96, 126, 160 해서 비용 쭉 구할 수 있고요. 자, 한계 비용은 요 앞뒤 값의 차이 값입니다. 그래서 18, 48과 70의 차이 값 22, 70과 96의 차이 값 26. 자, 이런 식으로 해서 한계 비용 나머지 것들 쭉 입력해서 계산해서 넣으시면 됩니다. 요거 그냥 빼기 한 거예요. 빼기가 전부예요. 자, 이렇게 해서 다 구하셨으면 나머지 스텝 3에서 그냥 표 읽어서 답을 쓰면 되는 거예요. 자, 질문이 뭐였죠? 자, 노동 공급이 7단위일 때 바로 여기죠. 7단위일 때 한계 노동 비용을 쓰시오. 한계 노동 비용 22입니다. 7단위일 때 22. 그 다음 이윤 극대화가 이루어질 때, 이윤 극대화는 언제 이루어지죠? 예, 한계 비용과 한계 생산물 가치가 26으로 동일한 값일 때 바로 12번 칸에서 바로 이윤 극대화가 이루어져. 자, 이때 노동 공급이 몇 개냐? 8명요. 이때 임금이 얼마냐? 10이요. 이렇게 그냥 쭉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 문제에서 한 가지 다시 주목해야 될 부분요. 보통 일반적인 문제는 임금이 일정해요. 그래서 임금이 일정하기 때문에 요거 계산을 안 하고 한계 비용과 임금이 같다 그러고 해서 이렇게 쭉 써버리는데 실제로 계산해 보니까 한계 비용과 임금이 달라지잖아요. 이렇게 임금이 다를 때는 이렇게 다시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 그냥 한계 비용과 임금을 갖다가 놓고 쓰면 틀리는 거예요. 요것 때문에 사람들이 어렵게 느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 제가 제안한 스텝 1, 2, 3를 그냥 따라가시면 그런 거 저런 거 다 필요 없어요. 그냥 그대로 표 다 채워놓고요. 곱하기 빼기해서 표 채워놓고 표 읽으면 답이 나오는 겁니다. 심지어 이 내용을 이해 못하셔도요. 그냥 어차피 스텝은 똑같으니까 암기 문제라고 생각하고 푸시는 것도 사실은 방법이 될 수 있어요. 판매 가격이 2,000원에서 3,000원으로 변한다면 임금 극대화 포인트는 어떻게 변합니까? 라는 게 이 문제입니다. 기존에 2,000원에 판매했을 때는 5명 고용에 12,000원 임금을 지급하면 이윤 극대화 포인트였어요. 그런데 2,000원에서 가격이 3,000원으로 변해준다면 그러면 그때 노동의 한계 생산물 가치는 어떻게 변합니까? 그리고 노동 투입량은 어떻게 변화시켜야 됩니까? 이 두 가지 한계 생산물 가치는 얼마입니까? 그리고 노동 투입량은 어떻게 변화해야 됩니까? 이 두 가지가 문제입니다. 마찬가지로 표를 그리고 해석하시면 되는데요. 자, 이 문제의 포인트는 바로 이겁니다. 이윤 극대화 포인트에서 한계 비용과 한계 생산물 가치는 같지요. 그런데 임금이 일정하다면
임금과 한계 비용이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한계 비용과 임금과 한계 생산물 가치 요 세 개는 같은 값입니다. 요게 가장 중요한 단어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 표를 이렇게 그리고요. 이번엔 전과 후 상태만 있으니까 사실 여기 두 줄이면 충분해요. 자, 그래서 임금을 주어졌으니까 아까 임금과 한계 비용과 한계 생산물 가치가 같은 값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12,000원, 12,000원, 12,000원을 다 동일하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2,000원, 12,000원 구할 수 있고요. 자, 한계 생산물 가치가 12,000원이 나왔으니까, 그리고 가격이 2,000원이 주어졌으니까 한계 생산량을 구할 수 있죠. 바로 12,000원을 2,000원으로 나눠주면 생산량 6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 상태까지는 다 정리가 됐고요. 이번엔 이제 후 상태, 가격 이후에 변화된 상태를 다시 적으면, 자, 생산량은 특별히 안 변하니까 6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뭐가 바뀌었냐면 가격이 2,000원에서 3,000원으로 바뀌었으니까 그거에 따라서 한계 생산물 가치가 자연스럽게 요거 두 개를 곱해서 18,000원으로 바뀌죠. 3,000 곱하기 6 해서 18,000원으로 한계 생산물 가치가 바뀝니다. 자, 새로운 조건에서는 한계 생산물 가치가 바뀌었고요. 마찬가지로 요 이론은 똑같죠. 한계 비용과 임금과 한계 생산물 가치는 같다. 그러니까 결국 한계 비용도 여기서부터 그대로 카피를 하면 18,000원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전체 값을 다 구했고요. 이제는 표를 보고 답을 써주시면 돼요. 자, 첫 번째, 한계 생산물 가치는 시간당 얼마인가? 자, 새로운 조건에서 한계 생산물 가치 가격은 18,000원이죠. 그래서 18,000원 적어주시면 되고요. 자, 노동 투입량은 기존의 한계 비용이 12,000원에서 18,000원으로 바뀌었으니까 한계 비용이 증가했으니까 고용을 증가시켜야 더 이윤을 극대화시킬 수 있죠. 그래서 노동 투입량은 어떻게 변화시킬까? 네, 한계 비용이 증가했으므로 고용을 증가시켜야 합니다. 노동 단위당 생산량이 주어졌고요. 그 상황에서 한계 생산성 체감의 법칙 개념 그리고 그 원인을 묻는 문제입니다. 이 표에서 한계 생산성을 계산을 하고 그 표를 참조해 가면서 개념을 설명하면 되고요. 추가로 한계 생산성 체감의 원인을 정리하면 됩니다. 사실 이 문제 개념을 설명하고 원인을 설명하라고 했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표를 그리고 굳이 남은 계산을 하실 필요는 사실은 없어요. 그렇지만 이제 문제 나온 길에 같이 정리를 했었던 거고요. 굳이 이 부분을 사실 답에 안 넣으셔도 큰 지장은 없습니다. 자, 먼저 한계 생산성 체감의 법칙의 개념을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자, 가장 중요한 단어는 첫 번째 여기에요. 요 부분이요. 노동 투입 이외의 모든 생산 투입 요소가 일정하다 혹은 제한되어 있다. 이 말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자, 노동 투입은 늘릴 수 있지만 나머지 생산 투입 요소는 일정합니다. 제한되어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노동 투입이 증가하면 생산량은 늘지만 여기 보면 생산량은 2, 4, 7 해서 이렇게 생산량은 늘지만 생산량의 증가분 뭐죠? 즉 한계 생산량이죠. 한계 생산량은 결국은 3, 1.2, 0.5로 이렇게 결국은 점차 줄어들게 됩니다. 즉 체감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한계 생산성 법칙의 개념이에요.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자, 한계 생산성 체감이 되는 원인이요. 자, 원인은 다른 생산 요소가 일정하기 때문에, 즉 다른 생산 요소는 더 투입이 안 돼요. 그래서 일정하기 때문에 결국 노동이 추가되어도 다른 생산 요소의 제약으로 인해서 결국 1인당 단위 노동상 효율, 즉 1인당 효율은 생산성은 떨어집니다. 자, 이게 한계 생산성 체감의 원인이에요. 자, 이렇게 적으시면 되는데, 자,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이거예요. 제가 붕어빵을 기계를 가지고 생산을 하는데 밀가루 투입량이 딱 정해져 있어. 그런데 일하는 사람을 한 명을 했을 때 만약에 100개를 만들었는데 2명을 하면 뭐 야간에도 돌리고 주간에도 돌리니까 200개까지는 만들 수 있겠죠. 하지만 사람을 100명, 200명 투입한다고 해도 밀가루 총량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결국 1인당 생산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게 바로 한계 생산성 체감의 원인이에요. 가장 중요한 단어, 다른 생산 요소가 일정하기 때문에 다른 생산 요소가 더 투입이 안 되니까 다른 생산 요소의 제약으로 인해서 단위 노동당 1인당 효율이 떨어집니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17번 K사가 생산하는 휴대용 의자의 개당 가격이 2,000원,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은 10,000원이고 단위당 생산량이 요런 표와 같을 때 첫 번째 근로자 수가 5명일 때 노동의 평균 생산량을 구하시오. 요건 제일 쉽죠. 생산량이 30이고 근로자가 5명이니까 평균 생산량은 총생산 나누기 근로자 수에서 6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번 쉽게 풀고요. 자, 2번이 진짜 문제예요. K사가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고용해야 할 근로자의 수와 노동의 한계 생산량을 구하시오. 한계 생산량을 구하라고 그랬어요. 배점은 6점 됐고요. 출제 확률은 모두 19%짜리 문제입니다. 아주 비슷비슷한 문제가 되게 많고요. 숫자만 조금 항상 바뀌어서 나와요. 그래서 어느 경우든 우리는 요 표 하나만 그대로 똑같이 베껴서 만들고 숫자만 바꾸면 됩니다. 첫 번째 인원수 여기 단위 넣어 있는 거 인원수 그대로 적고요. 두 번째 우리가 나오는 질문의 95% 이상은 전부 다 임금이 변하지 않아요. 임금이 변하지 않으면 임금이 곧 한계 비용으로 잡아도 됩니다. 근데 어쩌다 한 문제에 임금이 변할 때가 있어. 한 명은 9,000원이고 드는데 2명을 고용할 때는 10,000원씩 줘야 되고 3명을 고용하면 11,000원씩 줘야 되고 이렇게 변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요 방법을 쓰면 안 되고요. 그 내용을 여기서 다루기는 너무 이제 양이 많으니까 일단 요 문제에 집중하도록 할게요. 자, 임금이 일정하면 지금처럼 임금이 시간당 10,000원 이렇게 무조건 일정하면 임금이 곧 한계 비용입니다. 그냥 그대로 한계 비용은 다 10,000원으로 적으면 돼요. 가격은 아까 주어졌죠. 몽땅 다 2,000원 동일하고요. 임금이 동일하듯이 물건의 가격도 동일하고요. 생산량은 아까 표에서 주어졌습니다. 0, 10, 18, 23, 27, 30이요. 한계 생산량은요, 한 단계에 갈 때마다 생산의 증가분이에요. 그러니까 0에서 열로 갔으니까 한계 생산분은 10개의 차이가 났으니까 열이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 뺀 거예요. 열에서 18로 갈 때는 몇 개가 증가했냐면 8개만 증가한가요? 열에서 18로 갔으니까 얘는 8개만 증가했고요. 18개에서 23개로 갔으니까 얘는 5개만 증가했고요. 23에서 27개로 갔으니까 얘는 7개만 증가했고요. 27개에서 30개로 갔으니까 3개만 증가했습니다. 즉, 한계 생산량은 처음에 크다가 점점 이렇게 줄어들죠. 한계 생산량, 즉 생산량의 증가분은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한계 생산물 가치는 바로 이 한계 생산량에다가 가격을 곱하면 돼요. 얘하고 얘를 곱하면 2만이요. 8하고 2,000 곱해서 16,000, 5하고 2,000 곱해서 10,000, 4, 2,000, 8,000, 3, 2,000, 6,000에서 요 한계 생산물 가치를 이렇게 적습니다. 그래서 최종 요 한계 비용과 한계 생산물 가치가 같아지는 요 포인트가 바로 이윤의 극대화 포인트고요. 그때의 값을 찾아서 적으면 됩니다. 그때의 값이 노동자의 숫자가 몇 명이요? 네, 노동자의 숫자 3명이고요. 그 다음 노동의 한계 생산량은 몇 개? 5개입니다. 여기서 한계 생산물 가치를 물어보는 게 아니고 한계 생산량 몇 개 생산할 수 있어 물어본 거니까 한계 생산량은 5개고요. 그때의 인원수는 고용 인원수는 3명입니다. 관련 내용은 전자책 버전으로 출판돼서 교보문고, 예스24 등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전자책이 불편하신 분들, 인쇄 가능한 버전이나 제약 없는 PDF 버전이 필요하신 분들은 제 블로그 공지글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동영상 아래에 정보창에 링크를 넣어드렸습니다. 연재되는 나머지 실기 대비 강좌는 지금 화면 오른쪽에 나타난 재생 목록을 누르면 필요한 부분 선택해서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라디캠지기 꾸벅이 박준규였습니다.